일을 하다 보면 조금만 양보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서로 망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화, 책도 혼자 만들 수 없듯 개인 창작도 그 뒤에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지요. 토미노 요시우키, 오시마모루는 이를 잘 알았습니다. 창작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스태프만이 아니라 이를 홍보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토미노 감독은 막말을 해서라도 기사거리를 만들어주고 오시 감독은 분량을 뽑아낼 정도로 많은 정보를 주었지요. 하지만 꼭 그런 사람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랬습니다. 1978년 감독 입봉작인 미래소년 코난이 완성도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듯 그는 이미 완성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에 참여한 토미노 감독이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자기식으로 멋대로 바꾸는데 화를 냈듯 그는 작품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었죠. 다른 감독들이 인터뷰를 해가며 홍보를 한 이유는 기자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작품을 만드는 데는 실력만이 아니라 이를 홍보해주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의 수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야자키는 기자들이 애니메이션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죠. 이런 태도로 인터뷰를 전부 거절하니 그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 이유죠. 그런 그의 앞에 한 사람의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지브리 관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료를 모아보니 90년대 자료와 최근 자료의 디테일이 많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정보의 밀도는 과거 자료가 높은데 나중에 나온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요. 이를 모두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밀도가 높은 과거의 자료를 추리의 재료로 삼되 정확한 팩트를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스즈키 도시오의 최신 회고록 천재의 사고, 다카하다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책을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스즈키 도시오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이며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그리고 지브리의 프로듀서, 일본인답게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비난을 두루뭉실 잘 수습해온 사람이죠. 뒤집어 말하면 그의 말에서 나온 비난은 사실이란 뜻도 됩니다. 1970년대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 제조업이 한창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제조업이란 독창적인 사람보다는 규범을 따르는 인간이 대접받기 마련이라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직종만이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았죠. 반대로 규범에서 벗어난 패턴대로 사는 사람은 낙오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임 크리에이터, 애니메이터, 편집자, 그리고 신문기자가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흐름이 깨진 것은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시점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현재 지브리의 프로듀서인 스즈키 도시오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원래 주간 아사히 예능이라는 잡지 소속인 그 사람은 오일 쇼크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인해 도쿠마 쇼텐이 발행하는 테레비랜드라는 어린이 잡지로 좌천됩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실이 그의 운명을 흔들었습니다. 1978년 괴짜로 유명한 오가타 히데오는 우주전함 야마토의 열풍을 보고 아니메주를 창간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튀는 성격을 죽이지 못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날리더니 나중에는 스태프도 다 잘라버렸죠. 이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던 오가타는 스즈키를 불러 부편집장으로 앉힌 겁니다. 말이 부편집장이지 고생문의 시작이었죠. 그는 테레비랜드의 일도 하면서 3주 만에 새로운 애니메이션 잡지를 창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미야자키 하야오, 나카다 이사오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스즈키는 1979년에 개봉하는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에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나카다와 미야자키는 아니메주는 야마토의 붐을 타고 잡지로 돈벌이 하려는 것이며 이런데 참여하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7, 80년대 애니메이션 잡지는 작품의 흥행을 흔드는 절대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 왔으니 좋은 기사가 안 나왔죠. 그들이 실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미야자키에게 얼굴을 내밀었죠. 어느 날 작품을 제작하던 미야자키는 갑자기 루팡 3세의 콘티를 보여주더니 이 장면을 뭐라고 해야 할지 물어봤죠. 이때 마침 옆에 있던 가메야마 오사무가 이것은 경륜 용어로 마구루라고 하는 것이라고 알려줬고 초반 자동차 추격신의 대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야자키의 두 번째 작품인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이 개봉합니다. 단 4개월 만에 제작된 말도 안 되는 작품이지만 지금 봐도 감탄스러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3억엔을 투자하면 6억엔은 벌어야 비즈니스로 성립하는데 고작 1억 5천만 원밖에 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유인즉슨 당시엔 스타워즈 열풍이 워낙 거세서 SF 장르 외엔 먹히지 않은 데다 이 작품은 미야자키 특유의 버릇 때문에 원작을 크게 뜯어고친 나머지 루펑 3세 등의 캐릭터 등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야자키는 TV에서만 먹히지 극장에서 안 먹히는 작가로 찍혀버리며 그가 제작하고 있던 여러가지 기획은 다 거절당합니다. 자본의 힘에 비해 작가의 힘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진출하려는 텔레콘 애니메이션 필름 작품 리틀 네모를 제작하다가 프로듀서와 충돌했죠. 헐리우드 영화는 편집권을 배급사가 갖는데 미야자키와 나카하다는 이걸 끈질기게 요구했고 결국 분노한 TMS는 이 둘을 잘라버립니다. 그들은 작품의 실패에 이어 백수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때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즈키 도시오였죠. 과거의 콘텐츠를 팔 방법이 TV와 책이 전부였다면 80년대는 각종 미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는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는 출판사가 중심에 있었는데 이 시장에 선구적으로 뛰어든 것이 도쿠마 쇼텐의 도쿠마 야스요시 사장, 가도카와 쇼텐의 방탕아 가도카와 하루키였습니다. 도쿠마 쇼텐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크리에이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각본과 음악을 곁들인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말이죠. 스즈키는 백수가 된 미야자키를 떠올립니다. 루팡 3세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었으니까요. 1981년 이들은 전국마성 롤프라는 두 작품을 갖고 회의에 임합니다. 전국마성은 당시 트렌드에 따라 SF적 세계관이 도입된 것으로 보시다시피 라퓨타의 바로 그것이죠. 스즈키 도시오가 쓴 영화 도락에 의하면 라퓨타, 나우시카, 월령공주의 설정까지 포함된 미야자키 월드의 집대성 같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층부는 이를 거절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원작이 없어서 곤란하다라는 이유였죠. 이에 스즈키는 미야자키에게 원작을 그리게 하고 1982년부터 아니메주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연재됩니다. 스즈키는 애니메이션 원작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미야자키는 아예 새로운 만화를 그린다는 개념으로 제대로 그렸습니다. 미야자키는 이런저런 비평을 많이 받지만 작품에 대해서 100% 진심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미야자키는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지만 수입이 좋은 일거리는 아닌지라 이때 미야자키 가족은 엄청나게 고생했다네요. 이렇게 1982년 1월부터 약 1년간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연재됩니다. 이는 롤프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죠.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주인공 이름은 롤프에서 나우시카로 바뀌었는데 이는 스폰서들이 롤프가 여성 이름이라는데 기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나름대로 순항했고 이에 만족한 오가타 히데오와 스즈키 도시오는 이를 애니메이션화할 기획을 하지요. 도쿠마 사장은 위험 분산을 위해 스폰서가 붙으면 허락한다는 조건을 겁니다. 스즈키는 고생 끝에 거대 광고 회사인 하쿠오도를 스폰서로 잡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 하쿠오도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생 미야자키 지로가 근무하고 있었기에 일은 쉽게 풀려 전국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를 설득할 때 스즈키가 5만 부밖에 팔리지 않은 원작을 50만 부라고 뻥을 친 게 문제가 되긴 했죠. 물론 이는 나중에 밝혀지지만요. 정작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3가지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 3가지 문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미야자키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알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